자, 이제 영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생이에요.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가입 연령이 높아진 여성들이 있었으나 1920년 대출생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결국 젊은 남성의 성욕이 출생률을 증가시키나 건데, 전에 보여드렸듯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남성 인구가 심할 때는 여성 인구 대비 500만 명, 군전역자들과 이주자 출생자들이 포함되고 200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자,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출생률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의 95만 명이 이렇게 탄생을 해요. 한 해에 몰빵을 했듯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 대륙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연상 여성, 연하 남성 결혼이 흔한 시기입니다. 보면은 1920년대 되고 난 다음에 빡 출생률이 높아집니다. 오직 미국만, 호황인 미국만, 가장 사정이 좋은 미국만 출생률이 떨어집니다. 가장 사정이 나았을 미국은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인력 나눔과 엄청난 실업률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다 망가진 시대의 유럽에는 출산율이 늘어납니다. 어려운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높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현상은 어디든 동일합니다. 시기 역시 어려운 시기에는 출산율이 오히려 높아요. 그리고 잘 사는 곳에서는 출산율이 낮습니다. 자, 번영과 출산, 소말리아나 수단, 에티오피아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중국 출산율이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떨어졌죠. 중국도 굉장히 그 개혁 개방 이전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개혁 개방 이후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번영과 출생률은 양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독특한 사례일 뿐 사실 그것도 주변 중동 국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문화적으로 승화한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중동 국가들이 사정이 나아지니까 거기도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많은 절제를 추구하고 부교감 신경의 통제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도파민 반응이 과연 생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반대에 속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학교 다니면서 놀던 애들이 경제사정이 어떻든 빨리 결혼해서 애 놓고 살더라고요. 과연 육체적으로 편한 정신노동이 건강과 생식 기능에 실제 마이너스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노동은 단순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으로는 평온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대신 강인한 육체와 고요한 정신을 가질 수 있죠. 반면에 이때 20세기부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동을 최소화한 노동을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최대화되는 그런 노동이죠. 단순 노동으로 계속 반복적인 노동.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최소화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오히려 편해졌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여러 개 어렵게 되고 육체적인 강도는 떨어집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대부분 운동 부족과 기름진 음식으로 과로사한 형태로 생각을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걸 내재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동 방식이 생존의 내재 역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기에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더욱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솔직히 공대생이 대부분 도축론이 퐁퐁나님이 걸리는 것도 여기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일에 집중할수록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경험을 적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오히려 사실 감정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평가하지 않습니다. 약간 환상에 젖어 있고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퐁퐁남뿐 아니라 공대 기준이나 IT 쪽에 일을 하는 퐁퐁녀도 정말 많이 봅니다. 일만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 유독 무능한 사람들이 더욱 무능할 수 있게 자신의 자원을 제공을 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연애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연애나 결혼은 리소스를 투입하는 행위지 에너지를 솔직히 얻는 행위는 아닙니다. 쾌락은 아이가 웃어주는 것처럼 관계의 유지를 위한 것이지 매 순간은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성장과 같은 고통이죠. 거기에 베풀어 주는 거지. 아이를 키우듯이. 그런데 사실 문명으로 강제화시켜 놓은 애매한 행위가 이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그게 자연스러우면 재벌들은 이혼 이후에 즉시 결혼을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대중적으로는 인류사에서 정상적으로 결혼 제도가 제대로 돌아간 적은 엄밀히 없어요.
페닐에틸라민, 사랑에 빠지는 호르몬입니다. 로맨틱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 드라마나 소설이 되었고 남성에겐 포르노에서부터 미연시와 영화까지 현실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1990년대 헐리우드가 로맨틱 스타일로 여러 가지 바뀌면서 주변 그 아시아나 이런 국가들도 로맨틱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이제 작년까지 그 10년 전까지는 중국이 그러다가 한국의 로맨틱 드라마나 아니면 로맨틱 영화들이 망해서 중국이 그러다가 그것도 바뀌어 가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게 이제 로맨틱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페닐에틸라민이 만들어지는데 이 페닐에틸라민을 위해서 사람은 자기 취향에 맞는 로맨스 매체를 보고 회사 주변 사람에게 대시하려고 합니다. 혹은 집착을 하죠. 정작 그러면서 길 가다가 만난 호감 있는 사람에게는 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주변 사람에게 대시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주변 사람에게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하고 이런 그 위험을 모르고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하려고 하고 이거는 오히려 더 어렵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괴상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결혼을 연애의 쾌락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어질 거란 기대로 하다 보니까 무능력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무능력한 사람이 어쨌든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던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결혼은 가족을 만드는 것이고 무능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가족이 되면 인생의 재앙이 됩니다. 서구 방식이 기본적으로 카톨릭이라서 카톨릭은 노동을 신성시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업주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뭘 해도 일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아시아 여성이 서구에 결혼을 하면은 어쨌든 나를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서구 남성이 아시아 여성과 결혼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내 돈을 각자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나보고 자기 개발하라고 하고 재산은 또 내 마음대로 돌리지. 그게 서구에서는 경제적 폭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적 폭력이 서구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일어나냐면 남성이 여성에게 많이 저지르는 행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여성에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결혼 문화로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구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폭력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철학들은 이제 그게 더 이상 마음에 안 드는, 리소스가 많이 드는,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부모님조차도 더 이상 통제 못하는 나이에 이런 식으로 만약 부모님한테 붙어있다면 무능하고 글러먹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에서는 이걸 상당히 쉽게 합니다. 이게 저는 단순히 지금 이거 여성을 기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퐁퐁여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 공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 남자들도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능하면 무능한 사람이 주변에 쉽게 붙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인간을 항상 가치평가라고 저는 많이 합니다. 거기에 실제로 경기가 호황이 될수록 우리는 또 도파민적 쾌락이 늘어나요. 이건 반대로 결혼을 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 안 하면 즐길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결혼의 기회비용이 굉장히 높아져요. 동시에 경기가 침체하면 이용률이 폭증합니다. 이건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라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해서 문명적으로 강제화시켜 놓은 제도지 정상적인 제도는 아니죠. 그리고 원래 이거 제도 자체가 재산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제도이기 때문에 뭐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게르만계 시스템 이런 게 원래부터는 공동육아, 공동노동 뭐 이런 시스템으로 인간이 원래 시작되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바이킹 형태의 더치와이프라든지 그런 형태가 원래는 정석이었는데 그게 거주민이 되면서 이런 농경 사회로 되어 왔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었죠. 인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군사력이었으니까. 자, 워렌 버핏이 어쨌든 워렌 버핏의 말을 남깁니다. 결혼은 신중히 하세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현실적 문제까지 같이 겹칩니다. 자, 영국의 경제 문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인력난은 없었어요. 실업률이 높았지. 9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200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제로 실행하던 군대입니다. 돌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에게도 적절한 계급, 즉 병사가 아니라 장교직위를 주던 시기입니다. 아닌가? 중사를 줬나? 맞다. 장교직위는 줬었다. 그 14살짜리 애가 장교직위 받는 거 그 자료를 확인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영국 구조가 왕족이 최상위에 있고 귀족, 그 다음에 젠트리와 숙련 노동자, 그 다음에 일반 노동자, 이렇게 해서 귀족, 중상층, 일반 서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원래 시민이자 귀족이자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 개병제가 되고 이 사람들을 귀족 대접은 못해도 영 대접은 해줘야 되게 되었잖아요. 모두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이 나라를 지켰는데, 자치령도 독립시키는 와중에 자국 영국인들조차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의 전쟁 참여자 약 30%가 노동자들, 즉 서민 계층이에요. 그래서 전시 경제 상황, 정부 주도의 개입 정제에서 노동조합이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시 군수품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시 노동력이 거의 2배로 증가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노동자들의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군수품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2배 정도로 늘어났고 전쟁 참여자의 상당수도 이제 노동자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력이 상당히 세졌고 이 사람들이 세금도 내고 군대에도 가고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램지 맥도날드, 영국의 노동당이 최초로 총리를 배출합니다. 그 자유당은 전쟁 기간 동안 우경화되었고 노동당이 자유당을 대신하게 돼요. 보수당과 노동당 구조는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네 번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시 경제가 쇠퇴합니다. 그래서 2차 산업으로 변화하고 동시에 막대한 실업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배럭 팩토리를 잔뜩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전쟁 후에 사용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좀 고질적인 실업률이 되어버려요. 곡물법 이야기를 전에 보호무역주의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곡물법과 똑같습니다. 전시 경제 동안 식량 가격이 폭증해요.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식량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 곡물법이 통과했고 보호무역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때 실업률이 생긴 건 농장을 운영하던 귀족들이 전부 이제 그 농노들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걸 그러다 보니까 모두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에 몰리고 그게 빈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반대하기 위해 국부론과 자유무역주의가 나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보호무역을 하지 않고 자유무역으로 유지가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커져야 빨리 재건을 한다는 건 아니까. 그리고 자유무역이 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다들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좋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많습니다. 영국과 교역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든 이득을 얻을 것이다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상징인 영국이었군요. 대영제국. 국적 있는 경제학을 이제 이 대영제국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거는 언제 나오냐? 대공황 때 나옵니다. 요거 자유무역하고 난 다음에 국적 있는 경제학을 영국이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대공황 때 영국도 보호무역주의를 합니다. 자, 이 당시 전시경제는 노동조합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면화, 철강, 석탄, 철, 조선, 무기생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쇠퇴하는 일자리지만 당시 영국의 대부분의 일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는 석유, 화학, 레이온, 자동차, 즉 2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탄도 사실은 이제 고갈되고 있었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로 이제 철강을 채취하는 기계화된 그런 상태여서 광부들이 많이 해고되었어요. 광산노동 관련된 부분이 쇠락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광산노동을 했군요. 이제 성인들이 광산노동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영국 산업이 쇠퇴합니다. 특히 제조업.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은 GDP에서 해외 무역 비중이 54%를 차지했습니다. 자, GDP라는 게 이 당시는 정부 지출을 많이 하던 시기가 아닌 자유방임주의 시기예요. 기업 투자, 개인 소비, 요건데 순수출로 이게 54% 무역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겁니다.
세계 제조업 수출의 27%를 영국이 차지했어요. 근데 그 무역 상품을 살 국가들은 다 작살났고 영국이 또 전 세계 소비 시장 역할을 해줘야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안 해요. 패권국이 될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우리끼리 잘 살래. 또한 소비 시장이 되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부의 해외 채권만 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 정부. 그래서 인프라에 타격을 받지 않는 일본과 미국이 영국을 대체해요. 일본이 이제 면화 생산을 가져가고 아직까지 2차 산업혁명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이 영국을 대체합니다. 각국의 전시경제 후폭풍은 높은 실업률만 만들어져요. 자, 6번째. 근본이제와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전시경제 동안 각국은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막대한 전쟁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근본이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현대로 풀어내면 금리를 상승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때도 중앙은행이 있어서 금리를 상승시키고 그랬는데 그냥 근본이제를 하는 것부터가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돈을 이제 태환을 하는 거 개념이니까 이전에는 희소성 없이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제 근본이제를 폐기하고 그냥 무작전 전쟁 상황이니까 채권을 발행했고 미국에서 차관을 받았는데 이젠 다시 근본이제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전시 동안이 끝났으니까 자유 경쟁 시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에 맞습니다. 금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기업들끼리 사람들끼리 거래로 움직이게 하겠다. 그래서 돈 가격이 올랐어요. 돈 가격이 올랐으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비용과 기업의 운영 비용이 오릅니다. 우리가 금리가 상승되면 지금 여러 가지 자본 비용이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25%로 치솟았다가 디플레이션 단계로 들어갑니다. 빵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당연히 임금 역시 올려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디플레이션 단계니까 임금을 깎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생깁니다. 1926년 탄광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다른 노조들이 협력하고 이 파업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파업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광부라는 직업은 점점 쇠퇴하는 직업이었거든요. 이 원인이 석탄은 고갈되었고 채광은 그러니까 철광 같은 거 탄광은 이제 기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독일이 껴요. 독일은 배상금 대신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석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건 석탄 가격의 하락까지 가져옵니다. 세 번째, 1925년 전시경제 동안 돈을 막 찍어냈던 걸 되돌리기 위해서 근본이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금리를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나 독일은 인플레이션 기간이었는데 영국의 파운드화는 좀 더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의 파운드화는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물품도 수출하는 물품도 비싸지죠. 그래서 경쟁력을 이때 이끌어서 여러 명의 이제 실업자가 나오고 임금도 깎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파업은 실패했어요. 중산층과 젠틀리 즉 젠틀리들과 숙련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그 자리를 채우는데 화이트 컬러 노동자들의 국가가 됩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수당 정권이 날아갑니다. 당시 고정주의 경제학을 고수한 영국의 특징인데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기보다는 어쨌든 실업의 고통을 낮추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영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시장으로 그냥 자유경쟁시장으로 계속 두고 정부는 수정자본주의를 하지 않아요. 이런 영국이 수정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입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독일이 너무나도 많은 위조화폐를 뿌려가지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EU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했어요. 유럽의 병자 국가라고. 근데 사실 이런 게 영국을 만든 거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국도 의식주의 질이 발달하는 대중문화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궁금하실 건데 1920년대 화이트 컬러 그러니까 사무직 주류 국가가 되는가? 예됩니다.
교육도 대중화되는 시점이고 광산 노동에서 더 이상 아동 노동을 하지 않잖아요. 영국은. 미국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아동 노동이 일상화된 상태거든요. 보건법이 통과해서 의료 전문가 직업 그리고 그 외에 서비스업도 증가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아직 대영 제국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자, 이게 베이커 스트리트 모습이거든요. 1863년 모습인데 2022년 모습입니다. 자, 영국의 상황을 정리하면 한때 세계 패권국이었으나 이제는 아니게 된 영국을 봅시다. 이제는 뭐 국제연합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크리스토퍼 에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웅에게 적합한 땅을 만들겠다 했어요. 이제 모두 군대에 참전한 사람들이잖아요. 노동자들 참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쟁 채권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복지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보건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재건장관인 이분이 최초의 보건부 장관이 돼서 보건법, 위생과 공공주택, 국민보호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실업률도 감당하면서. 즉, 뭐, 제대 군인들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여성 진출도 많아졌어요. 이러면서 보건법 이러기에는 이제 나이팅게일 이쪽 간호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공공지출에 반대한 보수당에 의해서 시각합니다. 사실 이 공공주택 사업이라는 게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세금은 오히려 더 걷어야 되는. 자, 지금 상태를 보면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으로 빠르게 복구를 합니다. 보호무역으로 1차 세계대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때는 보호무역 때문에 수요가 적었죠. 근데 수요를 감당할 국가들의 인프라가 지금은 자유무역이지만 수요를 감당한 국가들의 인프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세계는 수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우리끼리 잘 살래, 보호무역. 아직까지 우리는 서부도 제대로 개척을 못했어. 자, 언제까지? 대공황 전까지. 대공황 이후에는 뭘 하느냐? 보호무역으로 전환합니다. 사실 대중소비는 거의 이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노동계급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여성도 어쨌든 여성들의 실직자가 많긴 했지만은 전시경제 동안 여성들이 일을 했지만 제대 군인들이 나오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줘야 됐지만은 그래도 여성들의 일자리가 조금씩 이전보다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들도 중산층이 된 젠트리와 숙련 노동공처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과거의 투자는 무작정 저축하지 말고 투자해서 수익 난 절반은 소비하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수요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수요라는 관점은 없지만 뭔가 돈이 돈다는 그런 직감 같은 건 있는 거죠. 자본주의의 대중소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수요 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화, 라디오, 축구와 같은 스포츠도 이때 활성화됩니다. 아직 이론적으로는 아닌데 실존적으로는 동작하는 시기예요. 영국 축구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젠트리들이 돈 생긴 서민들이 이제 중산층이 돼가지고 여가를 즐기면서 만들어진 게 이 영국 축구입니다. 세 번째, 영국의 제조업이 쇠퇴합니다. 이 영국의 프리미어 구단들 보면은 한 100년 넘는 구단들 많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자, 영국의 제조업이 쇠퇴합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자가 증대했어요. 무역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2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사실 미국이 더 잘 나가요. 면화는 일본이 대체했습니다. 섬유가 영국의 이제 상징이었는데 일본이 대체했어요. 시대의 변화는 이제 영국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영국은 화이트 컬러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라든지 뭐 이런 직업들이 보건에 관련된 의사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자연 실업률을 넘어서는 고질적인 실업률은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빠르게 재건합니다. 그 변화에 많은 상승 욕구를 실현할 기회가 있어서 황금의 20년대라고 부릅니다. 자, 언임플로이먼트거든요. 1920년대가 요때 요렇게 빡 올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줄여나가고 다시 대공황으로 오르고 뭐 이렇게 줄여나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근본이자를 가겠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금리를 상승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는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두 번째, 전시 동안에나 시장에 개입했지 이제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전시 동안은 전시 경제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데서 돈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채권 발행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계속 무기를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수정 자본주의죠. 그러나 이제 근본이제로 돌아간다는 건 그런 식으로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자유무역과 자유경쟁 시장 구조가 다시 세계 룰이 되었습니다. 미국만 제외하고. 자,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자 증대하고 무역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했고 자본 비용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요게 이제 근본이제의 문제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적응하고 생산성이 개선되면 더 강력해지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쇠퇴하는 기업들에게는 최종 목을 쳐버려요. 반대로 새로운 신흥 기업들에게는 생존만 하면은 더 대박이 납니다. 신흥 기업들은 대체로 좀 더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 자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이 높은 상태니까. 자, 기회 비용이 안 그래도 적은 상태에서 더 커졌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살아남은 기업과 국가, 부채를 청산한 국가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그리스, 중국 등 부채를 청산하지 못한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IMF를 못 겪었으면은 당해야 돼요. 이런 거 당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업률 감당하면서 GDP 성장시키고 국가 부채 갚아 나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국가 부채를 이렇게 열심히 갚아 나가다가 2차 세계대전 빵. 네. 그래서 여기에 거의 이 당시에는 그 말 했어요. 유럽의 병자라고. 1인당 GDP도 복구시켜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공황 전에는. 디플레이션이 좀 나긴 했거든요. 근데 전원 버튼 누르서 어쨌든 잡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25% 인플레이션보다 낫죠. 그 디플레이션이 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요때쯤에 이제 근본이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국은 그래도 여전히 꽤 괜찮아요. 다시 이전처럼 복구를 했어요. 그리고 대공황 때는 오히려 영국의 1인당 GDP가 더 일시적으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미국보다는. 근데 1인당 GDP가 높아지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미 중산층이 1920년대 영국 하인보다 못했다. 솔직히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거 제가 다음 대공황 때 미국의 그 서민들 생활 모습 보여드릴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생각해보면 잠깐만 이거 1890년대 1870년대 요때 영국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일상적인 생활로는 영국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뉴욕의 화려한 황금 시대일 뿐이지 남서부는 또 작살이었고 이제 왜냐하면 식량 가격이 다시 떨어졌을 거잖아요. 북부 하층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해외 채권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금융 수익 구조가 굉장히 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재투자의 비용이지 영국은 돈이 없습니다. 실제 돈이 없이 물자들로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 저 GDP인 거죠. 1인당 GDP가. 그래서 실제 물자들이 풀리는 양과 인구수 그리고 미국의 기계와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된 것까지 고려해보면 일상생활은 영국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미국은 금융 수익으로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인당 GDP가 높은 건데 영국은 실제 물자로서 1인당 GDP가 높은 거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 높여가지고 걷고 있는데 영국의 금융 수익이 어딨어요? 이게 뭐였더라? 리얼 GDP였나? 예. 어쨌든. 그래서 리얼 GDP는 오히려 영국이 더 나았다. 예. 이 자료에 약간 신뢰성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상은 분명 영국이 여전히 더 나았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미국이 더 나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폐허가 된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아직 30년대까지 미국은 아동 노동도 일상화될 정도로 상당히 빈곤이 심각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해외 투자로 GDP로 버티는 일본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 일본은 해외에 여러 가지 투자해 놓은 그 돈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개개인들의 생활상이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미국의 저 GDP는 금융 경제로 돌아가는 방식이었고, 영국은 그래도 실물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미국은 금주법까지 실행하고 내수 시장을 아직 확장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사실 여러 가지 외국에 그 투자를 했으니까. 추정이지만 확실히 삶의 질이 미국 중산층이 영국 하층민보다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진짜 아메리칸 드림은 1950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자, 자본주의 발달과 기대 수명 급증의 일상화. 대중의 시대가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모두 일하고 전쟁에 참전하고 교육을 받던 시대가 왔어요. 자본주의 발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라이프 익스텐던시, 즉 기대 수명의 발달을 가져옵니다. 1920년대 영국의 기대 수명과 미국의 기대 수명을 볼게요. 자, 미국 보면은 기대 수명이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분명 미국이 더 나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대공황이 나니까 일을 적게 하니까 기대 수명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식을 주잖아요. 그걸로 물론 그 중에서 기아나 기근도 있지만은. 그래서 미국의 과로 문화는 이제 1920년대도 여전했는데 오히려 기대 수명이 떨어져요. 미국 같은 경우. 자, 잉글랜드 웨이즈의 기대 수명은 대체로 이건가? 요거구나. 잉글랜드 웨이즈의 기대 수명은 이제 1950년대 여성은 60년대 66세, 남성은 1920년 남성은 55세,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20년대. 미국과 다르죠? 당시 중국 같은 경우 기대 수명이 35세고 일본이 45세 정도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기대 수명이 자본주의로 굉장히 컸었죠. 사회권이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이런 사회권이나 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 경제도 성장하면서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인프라도 좋아지고 사람들의 보건이나 위생도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게 이때 시작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군에 복무하고 세금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누가 군대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희생해서 돌아왔는데 사회가 다 개판이고 인프라고, 나는 실업이고 정부는 나한테 해주는 거 없고, 그 전쟁 채권 갚아야 된다고 세금은 없고, 그러면 사회 불만만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지가 어느 나라든 어느 정도 대중화됩니다.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불평등이란 건 인간의 삶에 관련돼 있으면서도 과도한 평등은 또 미래를 없애버려요. 국가의 성장에 비효율로 한계점을 만듭니다. 왜 제가 그 방산 대신 국방비에 지출하는 대신에 유럽의 복지가 그렇게 가능했냐면은, 국방비에 지출하면은 사실 그게 생산에 쓰는 돈이 아니에요. 무기는 결국엔 나중에 고철이거든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도 어차피 고철이 되긴 하지만은 그게 생산 물품이 아니잖아요. 물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도 똑같습니다. 사실 복지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회권과 복지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런 형태의, 거기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는 형태죠. 아무리 뭐 빈민을 구제한다 해도 빈곤층이 대다수인 시대도 아니니까. 그리고 동시에 실제 게으름뱅이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노력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게 옳으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가 가능하냐,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복지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나고 비효율성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서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성장만 추구하다 보면은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굳이 이 나라에 봉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언제나 정치인들만 극으로 선동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렇게 급변한 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국의 경제 문제는 구조적 취약점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미국이 빨랐어요. 정확히는 이제 미국이 만들었죠. 그거 영국이 뒤따라서 바꾸는 거고, 이거 바꾼 게 2차 세계대전에 뭐 여러 가지 독일의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 그 전쟁에 도움이 많이 돼요. 전위 예술을 하던 관객에게 아첨하지 않겠다고 영화를 추구하던 유럽 대륙 같은 결국 같은 방식은 결국 스튜디오와 스타 시스템을 미국 공장식 영화에 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현실적인 성공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로 향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니까 이게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귀족이니 장인이니 포장을 해봐야 이게 사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점점 더 쇠퇴하는 직업에 매달리면서 자기만 무능해지고 삶만 피폐해지는 거지. 언제나 그 시대의 환경에 맞는 목적을 가진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환경에 맞는 변화를 영국은 했어요. 2차 산업혁명까지는. 대부분은 하죠. 뭐 3차부터 점점 못하다가 이제 4차는 거의 못하는 것 같은데. 결국 영국은 과학의 시대에 맞춰 문화적,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응했습니다. 자, 프랑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프랑스란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포장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방가르드 시대라고 하거든요. 무슨 개뿔. 예술이 가장 번성한 이 시대를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프랑스는 그냥 독일의 히틀러를 탄생시킨 범인입니다. 자, 이게 독일 시민의 폭행, 이거 나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진 기록은 남아있어요. 얘들 솔직히 나치 탄생시킨 원인 같은데요. 세계 역사에 뭐 문제 있으면 영국 가리시면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세계 국가 지금도 자국 중심의 이익 추구를 하지 인권이나 신뢰할 만한 거래를 하냐 물으면 아닐 겁니다. 한국이 선진국 됐다고 해봐야 솔직히 이 당시부터 국제연합이 됐고 선진국이 됐으면은 선도국이 됐으면 거기에서 국제연합의 평화를 위해서나 뭐 이런 거 민주주의 위해서나 거기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게 국제연합이고 선진국의 기준점이고, 그 G7이 이렇게 민주주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G7을 도입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역할을 안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선진국은 경제 수준은 되었지만 그냥 졸부 국가인 거죠. 민주주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고 그런 거 안 하는 나라죠. 막상 이라크 전쟁에서도 사형수 분대 아직까지 투입하고 그러던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에 무기 지원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권이나 이런 부분 앞선 게 그나마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영국은 이미 제국주의 시절은 졸업했는데,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베트남이나 알제리까지 제국주의를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프랑스권인 벨기에도 좀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역사상 제일 포장 잘 된 국가 하면 좀 프랑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지 다시 정상화되었는데, 비폭력 무저항하는 독일 시민에 처형하고 그걸 영국과 미국이 말리면서 도스 플랜을 제안하려는 수준이었습니다. 툭 까놓고만 해서 우리나라 1970년대가 이 당시 영국보다 좀 더 사회가 멀쩡히 돌아갔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쨌든 독일을 착취해가지고 자국 내 국가 부채도 까고 보부 전쟁 자존심도 회복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너무 배상금이 크다 보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 인플레이션 날 정도로 채권 발행하다가 디폴트 선언하고, 프랑스랑 벨기에가 루르 공업지대를 디폴트 선언하니까 프랑스랑 벨기에가 루르 공업지대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여기 루르 공업지대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을 지시를 해요. 독일 시민들은 이때 비폭력 무저항을 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이 시민들을 처형을 합니다. 민간인을 처형을 해요. 비폭력 무저항 시위를 했다고. 외국 군대가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아무리 뭐 패전했다고 쳐도 미국과 영국이 그걸 막아요. 프랑스에 무역 제재 내리고 독일의 차관을 제공하는 걸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이게 도슨 플랜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은
근데 이 당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은 황제에게 반역하고 그냥 항복한 독일의 상태예요. 자기네들이 찜찜하게 끝내긴 했지만 스스로 반역을 해가지고 항복을 했다고요. 우드로 윌슨의 협상 조건이 모든 점령지를 포기하고 무제한 잠수함도 중지하며 민주정부가 아니면 협상하지 않는다. 이걸로 전환한 게 바이마르 공화국이거든요. 해군 반란나고 육군이 포기하고 전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종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 국민 대부분이 그냥 파업을 한 그 전쟁을 끝낸 거죠.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근데 그 시민들을 프랑스가 와가지고 착취하듯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비폭력 무저항하는 시민들 처형하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안에서 왜 이렇게 찜찜하게 전쟁이 끝났지 이러면서 음모론 가득한 상황인데 바이마르 공화국 국민들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고 그리고 우리는 위에 말했잖아요. 우리 미래는 어둡다, 암울하다.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다 이따위 짓거리 하니까 그런데 또 전 세계는 이제 국가주의가 늘어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늘어나서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발발한 와중입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제일 센 국가에서 이따위 짓거리를 합니다. 외국에서 배상금 내라고 해서 채권 발행하다 초인플레이션하고 돈 안 내니까 외국 군대가 공업지대 점령해서 자국민 착취하려고 하니까 비폭력 무저항하니까 자국민 처형하고 근데 또 이제 왼쪽에는 그런데 저기 서쪽에는 그런데 오른쪽 저기 동쪽에는 저기 공산당이 있어. 그래서 소련이 위험해. 보수적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한데 어떤 극우 인물이 1924년 미넨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명해집니다. 이 루르 공업지대 점령했을 때 언제였지? 1922년이었나? 네. 25년까지 있었어요. 25년까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때 1924년 미넨 폭동으로 히틀러가 탄생합니다. 저희 이거 프랑스랑 벨기에가 진짜 직접적으로 크게 한몫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히틀러 탄생은. 역사상 가장 포장된 국가는 영국이 아니라 전 프랑스랑 벨기에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히틀러를 나중에 선거운동할 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을까요? 히틀러는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말하던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로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회주의가 국가사회주의지만 사실상 제2 인터내셔널 목표를 다 이룹니다. 맨날 좌파를 프랑스 역사에 찾고 나는데 이게 이 시기는 이미 현실적인 정치화된 시기예요. 현실적인 정치 좌파는 제1 인터내셔널의 시작점입니다. 노동자가 좌파의 메인이니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경제적 평등이냐 경제적 자유냐 분배냐 성장이냐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보통 이렇습니다. 국가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국가마다 서로 같은 사상들끼리 협회를 가지고 공조하고 연대도 하고 교류도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지만 사회주의인 독일이 있는 것처럼 보수적이라고 자본주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국가마다 좀 차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런 사상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실행은 정도의 문제예요. 어느 정도에서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분모가 많으면은 기본적으로 분배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분자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게 할인율이죠. 과도한 국가 권력은 정치인과 경제인의 행포와 개인을 이용하고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상 6.25 참전 유공자나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도 같이 그렇게 국가가 이용만 하고 버린 거죠. 약소한 국가 권력은 치안 불안과 분권화된 작은 사회에서 호족과도 같은 권력자들의 폭력을 방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국가 권력은 국민을 이용하고 버리는데 그렇다고 약소화된 국가 권력은 치안 불안, 분권화된 작은 사회에 이제 폭력이 방임되는 문제를 만듭니다. 특히 지역 단위로 생기는 이런 위험은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신안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나라는 다 똑같아요. 상당히 큽니다. 한국 신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나라든 다 있던 문제예요. 또 역사적으로도 항상 있던 문제입니다. 권력을 분산해도 문제가 생기고 권력을 집중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치는 엄밀히 말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냐 이거에 가까워요. 그리고 사실 세상 모든 실행은 뭐가 옳다가 아니라 어느 게 좋은 결과가 나온가, 바른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 문제입니다. 정도와 대응의 문제지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추구해야 됩니다. 항상 바른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효율적인 게 최고의 선택이고, 원래 효율적인 건 고통스럽고 재미없고 지루해요. 비효율적인 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게임조차도 재미없게 해야 결국 올라가요. 하지만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게 있습니다. 국가의 독은 언제나 비효율입니다. 비효율이 심화되면 결국 해결이 안 나요. 자, 프랑스 제3공화국 진짜 갈팡질팡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환경 상황 변화에 따른 목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19세기 감성이었어요. 제가 아까 예술에서 과거 이제 진짜 전위 예술적 아방가르드식 그런 예술을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얽매이는 관객에게 아첨하지 않겠다. 현실적인 성공은 집어치워라. 정말 정치도 그랬습니다. 정치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진짜 집착을 해요. 심지어 BC 프랑스의 페탱, 이런 성향이 BC 프랑스의 페탱,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BC 프랑스로 이제 독일과 협상을 했던 페탱까지 이어집니다. 반역자로 나중에 이제 낙인 찍혔지만 이 사람은 19세기 감성으로 했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19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수의 남성이 죽었기에 인력난으로 이민제를 받는 시기도 이 시기입니다. 프랑스는 인력난이 굉장히 심했어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사실 전쟁에는 13세 남자애들까지 보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돈 대주니까 프랑스의 생산성은 급증합니다. 이렇게 보면 딱 GDP, 리얼 GDP가 급증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1920년대 프랑스의 인플레이션인데, 보면은 뭐 전쟁이 끝나고도 이런 상태예요. 영국이랑 완전 달라요. 근본이제를 늦게 택했기 때문입니다. 1928년 근본이제를 부분적으로 복구하면서 근본이제로 부분적으로 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되는데, 프랑스는 전쟁 유공자 보상을 위해서 전쟁 채권도 갚고 세금을 높이고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였습니다. 세금 높고 금리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래저래 불만이 많은 시기였는데, 이 시기는 미국이 기술과 돈을 어느 정도 대주던 시기예요. 이제 정확히는 이제 미국 정부가 대준 게 아니라 투자를 어느 정도 해주던 시기죠. 프랑스답게 많은 예술가도 탄생해요. 혼란스러운 시기거든요. 근데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더 혼란스러운 예술의 다양성이 늘어나요. 이제 이때 입체파나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 피카소죠. 여러모로 프랑스는 일반적인 역사와는 다르게 언제나 프랑스 역사는 좀 뭔가 달라요. 어쨌든 다르게 가는 나라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자, 독일인데